네, 300페이지요. 44번 가겠습니다. 근저당. 근저당 할 때는 먼저 기억할 것이, 근저당으로 갈 때는 나중에 근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근저당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요? 딱 떨어져 나갑니다. 이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채무가 확정됐을 때. 그러니까 출발은 뭐다? 채권 최고액. 증감 변동하다가 채무가 확정되면 저당권 되기 때문에 가장 키워드는 요 중간에서 일시적으로 채무가 뭐가 돼도 소멸하더라도 또는 뭐 하더라도 이 저당권이 이 같이 안 따라가요. 소멸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아요. 근데 채무가 이제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때는 채무가 뭐가 되면 소멸되면 저당권도 뭐하고 소멸하고 이게 이전되면 같이 붙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X인데 종이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게 부정성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화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게 확정돼야지 비로소 부정성이 뭐가 된다? 적용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1번 지문에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채권 일부가 뭐가 되면 양도되면 그 부분에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방금 전에 뭐랬습니까? 채무가 뭐가 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여기 채무가 뭐해도 이렇게 아니 이전되더라도 저당권은 같이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동 같이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성 완화. 2번 채권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채권 최고액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이 5억은 이 저당권자가 들어가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최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채무자 책임 한도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5억이 나왔는데 플러스 알파가 나왔을 때, 그죠? 이걸 만약에 책임 한도액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채무자가 책임질 채무자 책임 한도액이다 그러면요, 채무자는 5억만 갚아주고도 말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채무자는 5억까지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 최고액은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때 최고치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채무자 책임 한도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억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다 갚아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 채무인 변경에 관해서 후순위 권리자 승낙받을 이유가 없고요. 다섯 번째,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 위에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 책임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근해권에서 뭐 되지 않는다? 담보되지 않습니다. 확정되면 그걸로 끝. 다섯 번째,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 뭐로 약정으로 근해권 뭐 할 수 있다? 소멸시킬 수 당연히 있습니다. 자, 44번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5번 갑니다. 틀린 것. 자, 2번 볼까요? 근해권 피담보 채권 범위에 실행비용은 포함되잖아. 지연이자는 1년분의 하나인다. 자, 일반 저당권 생각해보세요. 아까 했던 거 일반 저당권. 마지막 두 개가 뭐냐면요. 지연이자 몇 년분? 네, 1년분의 하나고요. 실행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포함 안 돼 있었다.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 가면? 큰 저당 가면 XX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지연이자 1년분의 하나지 않고 실행비용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45번은 2번. 다음 46번 가보겠습니다. 3번 지문.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뭐했다? 초과했다. 자, 그럼 최고액이 채무자가 책임지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정자 채무자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안 되죠.
최고 플러스 뭐다? 알파까지 갚아주고 말소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최고액은 저당권자, 채권자가 배당받을 때 거기까지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거기까지 책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채무자는 최고 플러스 알파가 나면 전 책임져야 됩니다. 다음 47번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도 틀린 것은 네 번째 것. 근저당권자가 뭐하면 사망은 채권 확정되지 않습니다. 즉 1, 2, 3, 5번은 그때 근저당에서 근이 떨어지면서 저당권 전환되지만 근저당권자가 사망했을 때는 여전히 뭐다? 근저당으로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48번 갑니다. 48번 1번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 후 저당물 소유권이 제3자한테 뭐했다? 이전됐다. 현재 소유자는 피담보 채무 소멸된 경우라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논리 모순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자, 갑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당권, 근저당. 근데 돈을 다 갚았어요. 갚으면 이건 무슨 등기죠? 무효 등기예요. 근데 갑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무효 등기니까 누구도 말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소유자도 뭐 할 수 있고 말소할 수 있고 누구도 전 소유자도 말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 현재 소유자가 들어갈 때 이 말소 등청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을 써주고 전 소유자가 들어갈 때는 이 말소 등청은 뭐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뭐다? 채권적 청구권. 말소 등청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밑에 해설은 종전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해설이 약간 좀 보충할 것은 종전 소유자도 할 수 있고 플러스 누구도 현재 소유자도 할 수 있다. 그래야지 해설이 완벽하게 되겠네요. 자, 48번 1번 됐고요. 다음 49번 갑니다. X 건물 A가 1번 근저당, B가 2번 근저당, C는 경매 신청 전 유치권 취득 행사하고 있다. 네, 그러면 저당권이 두 개가 있네요. 누가 있고 A가 저당권이 있고 B가 저당권이 있고 C는 경매 신청 전 무슨 권? 유치권. 자, 1번 B가 경매 신청했어요. 누가? 자, 그러면 D가 소멸했습니다. A의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자, 누가 경매하면요? B가 경매하면요. 다 소재예요. 할까요? A 소재, B 소재, C는 그대로 안고 간다. 두 번째, A가 경매 신청해서 D가 경락받았다. C가 D에게 X 건물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누가 경매했습니까? A가 경매했죠. 그러면 누구도 소재? A도 소재, B도 소재, C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따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번이 정답. 세 번째, A가 확정된 피담보 채권의 근할걸 누구한테? K한테 양도하면 K는 B보다 후 승여가 된다. 아니죠. 요거 그대로 뭐요? 안고 하는 거니까 뭐요? 틀린 지문이고요. 네 번째, B가 경매 신청해서 D가 경락받아 세소했습니다. C에게는 경매 대금에서 우선 면제권 인정된다. C는 유치권자죠. 유치하면 되죠. 자, 유치권자는 원래 또 우선 면제권도 없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문제예요. 그죠? 인정 안 되고요. 다섯 번째, A의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 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할 이유가 없죠.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얘기입니다. 50번은 이제 굉장히 지문이 길어요.
읽다가 질려버리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는 일단 패스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 되면 와서 푸는 게 나을지도 몰라. 자, 다른 게 아니고 거기 내용은 최고액, 예? 최고액 플러스 알파가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액은 7천만 원입니다. 근데 채권 총액은 얼마? 1억 2천. 그럼 최고가 얼마인데? 7천인데 최고 5천이 얼마 더 추가됐다는 거예요? 5천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죠. 총 금액은 얼마예요? 1억 2천이야. 그러면 거기 A사를 보면 자 이때 을이 엑스터지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사는 뭐냐면 A사는 누구다? 제공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설정자가 채무자라는 얘기예요. 누구요? 채무자. 그럼 채무자는 자신의 빚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 7천만 가지고 안 되고 전액 얼마? 1억 2천을 갖고서 말소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죠. 두 번째 B사안은 뭡니까? 병이 을로부터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그랬죠. 그럼 B사안은 제3취득자예요. 무슨 자예요? 자, 그러면 제3취득자는 자신의 빚입니까? 자신의 빚이 아닙니까? 자신의 빚이 아니면 어디까지만 갚아주고 최고가 얼마? 7천만 갚아주고 말소 들어가도 문제 없다는 얘기죠. 다 갚아줄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D사안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C 을의 물상 보증인 정이 엑스토지 소유권을 뭐 했다? 취득했다. 그럼 물상 보증인은 누굽니까? 물상 보증인은 자신의 빚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상 보증인은 자신의 빚이 아니니까 어디까지만 갚아주고도 7천만 갚아주고도 말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알고 보면 별 큰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막 해놓으니까 나중에 엄청 이거 읽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패스한 다음에 나중에 찬찬히 보면 답이 보일 것이다. 시간 갖고 풀어야 됩니다. 50번은 2번. 최고액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자신의 빚은 몽땅 갚는다. 자신의 빚이 아닐 때는 최고액까지만 갚는다. 다음 51번 갑니다. 틀린 것. 4번 후손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뭐했다? 신청. 선수인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도 후손이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 시 함께 확정된다. 틀린 질문이에요. 선순위가 있고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요. 자, 갑이 있다 합시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나중에 누가 붙어요? 후순위 근저당이 붙어요. 그러면 이 후순위 이자가 경매를 뭐하면 해볼게요. 을이 채권 최고 정확히 해야 되겠다. 갑이 뭐다? 채권 최고. 그래서 근저당이 붙어 있고 밑에 후순위 그냥 붙어 있다.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누가? 을이 뭐 했다는 거예요?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 신청한 자의 채무는 확정되는 거예요. 채무가 뭐가 되면 확정되면 이 근저당에서 이게 저 당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안 받아요. 영향 안 받으니까 경매를 신청하면 어차피 나중에 경락대금을 다 뭐 해야 되죠? 완납해야 되죠? 이제 경락대금이 완납이 되면 네, 이때 갑의 채무가 뭐가 된다?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돼요? 저 당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선순위 채무 확정은 후순위 경매 신청 시가 아니고 대금을 뭐 했을 때 완납 시 확정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근데 그 질문을 뭐라 했습니까?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도 그때 확정된다면 안 되죠. 후순위 자신의 채권액은 그때 확정되지만 선순위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뭐다?
근저당을 받다가 대금을 모았을 때 완납시 확정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307페이지 갑니다. 자, 공동저당 관련 조문입니다. 무슨 저당이요? 여기서 이제 가끔 계산 문제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공동저당일 때 특징이 채무자 똑같이 채무자 토지일 때, 채무자 X 토지와 Y 토지일 때, 이때 이제 조문 따라 나옵니다. 같이 경매 집어넣으면 동시 배당하면 각 비율에 따라서 안분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무슨 배당하게 되면 이시 배당하게 되면 무슨 배당? 만약에 X 토지를 이시 배당했다. 또 Y 토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럼 X 토지의 누구는 후 순위는 선순위 타고서 이쪽 부동산 들어가서 안분 비율 대위하고 이쪽 후는 이쪽 들어가서 뭐 한다? 대위하 이렇게 돼 있어요. 안분하고 후후 대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같은 채무자가 아니고 하나는 누구 토지고 채무자 X 토지고 하나는 제3자 Y 토지일 때 물상보증이네요. 자, 같이 배당을 집어넣으면 저 안분은 안 씁니다. 동시 배당하면 이렇게 합니다. X 부동산에서 전액을 받고 네? 전액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나머지가 있으면 비로소 어디로 온다? Y. X 토지에서 일단 배당받을 수는 다 배당받고 모자라면 가는 게 뭐야? 있습니까? 다음에 이시 배당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시 배당했을 때는 채무자 X하고 물상 보증인 Y가 있죠. 자, X 토지에 누가 후 있죠? 후. 네. 후는 이쪽 부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습니까? 그럼 누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얘는 못 들어가는데 얘는 들어가요. 채무자 후는 입장 못하고 물상보증 후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물상보증이 굉장히 완갑게 뭐한다? 방어한다는 거. 자, 52번입니다. 갑이 을한테 3억 원 빌려줬다. 을 재산 중 A 시가 3억, B 시가 2억, C 시가 1억을 공동으로 저당권 설정했다. 틀린 것. 자, 전부 다 채무자 부동산이죠. 그러면 안분하면 어떻게 돼요? 안분. 자, 3억을 빌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3억을 안분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X 토지는 얼마고? A 토지는 경락대금이 3억이고 B는 얼마고? 2억이고 C는 1억입니다. 그러면 배당받을 금액이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러면 3억 곱하기 여기서 받을 게 뭘까? 곱하기 A, B, C 3, 2, 1 3 더하기 2 더하기 1분의 3이라고요. 그럼 얼마예요? 3이 6분의 3 아니에요. 그러면 3일은 2가 되죠. 그럼 얼마예요? 1억 5천을 안분배 받아요. 어디서? A. B에서는 어떻게 받아요? 똑같아요. B에서는 3억 곱하기 A, B, C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1분의 자기 거 2. 그럼 뭐예요? 네? 3분의 1이네. 그럼 얼마예요? 그는 1억이네. C는 뭐 계산 안 해서 나오겠지. 3억 곱하기 뭐예요? 3 더하기 2 더하기 1분의 뭐예요? 1. 그게 얼마예요? 5천이죠?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3억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1, 2, 3, 1억 5천, 1억 5천 순서대로 안분배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네 번째 만약 A만 경매해서 배당했다. 요거만 배당했대요. 그럼 여기서 3억을 몽땅 받아가는 거지 1억 5천만 배당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시 배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뭐한다? 배당 받을 수 있다. 자, 4번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53번.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 1. 순차 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경우 대위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죠. 이시배당, 부동산 후는 선순위를 타고서 대위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부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무효이면 나머지 물건, 저당권 무효이다, 그대로 유효. 네, 세 번째, 어떤 부동산의 매득금, 채무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동시배당 하여한다? 의무는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기 때문에 틀렸고요. 네 번째 거 보세요. 공동저당 목적물 중 일부가 어디에 속하고 물상보증인에 속하고 채무자 소유 목적 부동산 위에 후순위상권자가 있을 때 판례는 후순위상권자를 우선시키지 않죠. 누구를 우선시켜요? 물상보증인을 우선시켜야 됩니다. 다섯 번째, 동시배당이라는 규정은 후순위상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죠. 동시배당은 후가 있든 없든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54번은 가서 조용히 밑에 풀어보세요. 밑에 해설을 예쁘게 해놨으니까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55번 공동자산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1번 공동저당 법률관계는 복수 부동산 위에 한 개 저당권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 개 저당권은요, 단독 저당이죠. 공동 저당은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 개수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개 부동산, 복수 부동산에 복수의 저당권이 있는 게 무슨 저당? 공동 저당.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 부동산이 들어오면 저당권도 몇 개? 여러 개.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다음 56번. 공동 저당에 관한 설명 중 판례 태도 다른 것. 자, 4번까지 5번 문제죠. 자, 채권자 갑이 주 채무자 을과 물상 보증인. 그러면 채권자 갑이 어디하고 어디에 붙었다는 얘기죠? 채무자 을과 특징 물상 보증이 나왔다는 얘기죠. 제3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채무자 을과 물상 보증인 각 토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얘기죠. 이 토지. 자, 설정받았다는 얘기죠. 누가? 갑이 저당권 갖고 있고 공동입니다. 공동 갑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자, 거기 뭐 병토지에서 경매를 통해서 병토지죠. 그럼 어느 소리였습니까? 물상 보증인 토지 들어간 거죠. 그럼 채권자가 어디 훅 지나갔습니까? 여기 짓고 흘러났다는 얘기죠. 여기 짓고. 그죠? 그러면 병은 자신의 소유권 날라가죠. 그죠? 따라서 누구는 물상 보증인 누구는 병은 당연히 뭐고 갑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요 권리 있죠. 그래서 이걸 뭐 할 수 있다는 거요?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토지 날렸지만 이 채무자 토지의 갑 저당권 이야기를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상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보세요. 채권자 갑 주채무자 을과 물상 보증인 병소의 각 토지에 1번 건의당권 설정받은 후 자, 무슨 토지를 통해서 을 토지 경매 통해서 채권 변제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디 들어갔습니까? 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을 토지의 몇 번 저당권자? 2번 근당권자 A가 있었다는 얘기죠. A. 이 사람 누구예요? 후순위란 말이야. 후순위. 누구요? 후순위 저당권자 A는 병의 토지란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여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누구는 들어갈 수 있는데
물상보증 들어갈 수 있지만 채무자 부동산의 누구는 후는 이 부동산에 뭐 할 수 없다? 입장할 수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누가 우선하는 거예요? 채무자 부동산의 후하고 물상보증이 있으면 누구를 우선한다? 물상보증인 우선한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공동대상도 몇 번 연습하면 답 맞힐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요. 312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제 거기까지가 뭐에 가는 것? 네, 물권법 이야기가 되고 이제 계약법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법이요? 네. 근데 이제 계약법은 먼저 기본이 뭐냐면 계약 분류를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 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민법 전에 있는 563조 매매를 가지고 한번 연습한다는 얘기죠. 자, 매매는 민법 전에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민법 전에 있기 때문에 전자가 있으니까 그죠? 매매는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비전형 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이다? 민법 전에는 전형 계약에 속한다. 다음 두 번째, 매매하게 되면 약정하죠. 그러면 약정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죠. 청약승낙이죠. 그래서 약정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계약을 우리는 요물계약이 아니고 청약승낙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연습하셔야 돼. 다음에 약정하면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발생하지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효력이 발생합니까? 갑 채권이 발생하죠. 을도 달라는 채권이 발생하죠. 이 갑의 채권을 던지면 이것이 상대방한테는 이게 뭐가 되죠? 네, 이 채권은 을한테는 채무가 되는 거예요. 을한테는. 또 을의 채권은 갑한테는 이게 뭐가 돼요? 채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면 서로 채무를 부담한다. 그럼 채무가 두 개가 있네요. 채무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그렇죠. 무슨 계약이 아니고 편모 계약이 아니고 뭐다? 쌍무 계약을 인식할 것. 다음에 채무를 서로 뭐 해야 돼요? 각자 이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채무를 각자 이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내 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출연한다고 그래요. 을도 자기 재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 갑도 채무를 이행하면 자기 재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가 되죠. 자, 이렇게 대가적 출연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무상계약이 아니고 뭐다? 네,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서로 이행하는데 채무를 자신의 잘못으로 이행하지 못하면 우리 쓰는 말이 뭐예요? 채무 뭐다? 불이행이라는 단어가 탄생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채무이행 종류가 두 가지예요.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있고 이행 지체도 있고요. 이행 불능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체 불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최고해야 되고 최고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코스는 똑같아요. 끝냅시다. 법정, 해제, 제 속에 이제 뭐요? 원래 상태로 돌려놔. 원상회복. 그 다음 무슨 배상? 손해배상 길을 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계약법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여기 낙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가. 계약에 뭐다? 성립이라는 타이틀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성립에서는 당연히 뭐요? 키워드가 뭐야?
청약이 있고 뭐가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승낙 같은 경우 여러분들 대화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대화자는 도달주의고 격지자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이 키워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이 이제 효력이 생겼죠. 효력이 발생했잖아요. 효력. 그죠? 두 번째가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 가지고 무가 두 개니까 가장 대표가 이제 무슨 계약이죠? 네? 계약의 효력에서는 쌍무 계약에 효력해 가지고 쌍무 계약의 특질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같이 이행합시다. 네? 같이 이행합시다. 동시 이행이 있고 두 번째 예? 위험 부담. 그 다음에 이제 채무를 서로서로 뭐 해야 되는데 이행을 못하면 채무 불이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있을 때는 계약을 뭐 하는 거죠? 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끝내는 방법이 뭐다? 계약에 뭐다? 이제 제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제는 무슨 해제? 여기서는 무슨 해제? 키워드가 법정 해제가 키워드다 그 얘기예요. 무슨 해제요? 그 문제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계약 언제 성립하느냐? 키워드가 이제 무슨 바 여기 승격발 가지고 여기서 한 문제 걸어낼 것이고 동시행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고 위험부담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고 법정에서 반드시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계약법 총론이 되고요. 그다음부터 끝나고 나서 들어가는 말이 뭐이지? 순서가 매매, 교환, 임대차예요. 여기까지가 계약법 뭐에 가는 거? 총론에 가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놓고 이제 거기 315페이지 계약의 분류 있죠.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한 문제. 그래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는 비전형 아니고 뭐고 전형이고 약정이니까 유물이 아니고 낙성이고 효력이 생기면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니까 무가 두 개니까 편무가 아니고 쌍무고 그럼 채무를 서로서로 이행하는 것이 출연이 뭐다? 무상이고 유상이죠. 그래서 쌍무계약의 특징은 여기 있고 그죠? 유상계약의 특징은 뭘까요? 나 출연했고 너 출연했는데 너 출연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져.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아십니까? 나의 출연은 완벽한데 너의 출연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져라. 그래서 매도인한테 공격하죠. 뭐의 문제를 가지고도 공격하고 권리의 하자를 가지고도 공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슨 하자? 물건 하자 가지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담보 책임도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법은 이미 제목이 다 결정돼 있으니까 이 틀을 유지해가면서 답하면 답쓰기가 굉장히 편할 것이다. 자, 계약 분류에서 한해서 1번 문제 체킹. 계약 설명으로 옳은 것.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유상계약이 쌍무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은 유상계약이 쌍무계약한테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네, 시옷 이렇게 결정하면 돼요. 쌍무는 전부 다 유상이지만 유상이 뭐는 아니다. 쌍무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2번 사용대차는 쌍무가 아니고 편무, 임대차가 쌍무. 세 번째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 지급 약정이 있으면 그래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유상 무상 구별 실익은 유상에 한해서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아니죠. 유상 무상은 무슨 책임? 특징, 담보 책임. 위험부담은 쌍무, 편무 구별 실익. 네 번째, 임대인이 목적물 소유권 등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임대차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소유권 처분 권한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타인 권리 매매가 유효하듯이 타인 권리 임대차에도 유효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2번. 다음 중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거 3번 무슨 광고? 현상광고. 현상광고 무슨 계약? 요물계약. 네.
3번의 1번 지문 사용대차, 임대차 반대되는 것이죠.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 이를 반할 대가적 채무를 준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은 뭐다? 편무. 임대차가 쌍무고 사용대차는 편무. 자, 3번에 2번 맞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교환계약은 낙성. 교환계약 똑같아요. 요물이에요? 낙성이에요? 낙성이 되겠죠. 분류식 맞습니다. 자, 우측에 4번 볼게요. 다음 중 계속적 채권 관계. 계속적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임대차를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차 끝내는 것은 2번의 해제가 아니고 해지.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뭐하면 해제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 뭐로 내려왔죠?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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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그죠?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제거를 해야 되죠. 뭘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슬러 올라가서 이걸 X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그래서 뭐가 있다? 소급한다. 뭐해서? 소급표가 있죠. 그러니까 해제해 놓고 뭐라고 그래요? 매매가 없었던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세요. 무슨 회복? 원상 회복. 자,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무슨 계약이요? 그럼 차임 지급이 계속되죠?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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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그러다 차임을 2기분 이상 뭐 하게 되면 연체하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가시오. 해, 지. 멈춘다는 얘기예요. 멈춘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야? 그때부터. 요거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그때부터니까 이건 뭐가 없는 거예요? 소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 지 멈추니까 유효니까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못 받은 차임을 털고 주는 무슨 관계 들어간다? 청산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하고 뭐 구별해야 돼? 제하고 지. 그래서 매매는 일시적 계약. 임대차는 차임 지급이 계속되니까 무슨 계약이다? 계속적. 그래서 계속적으로 끝나는 것은 뭐다? 제가 아니고 뭐다? 지. 해제와 해지 구별하실 것. 다음 페이지 318페이지 5번 5번 지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다. 아니죠. 됐습니다. 쌍무가 유상일 땐 맞아도 유상이 쌍무라는 말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약관에 관한 얘기 있어요. 약관에 관한 얘기는 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정답 정도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넘기시고 323페이지 계약의 성립. 포인트가 여기죠. 계약이 뭐예요? 성립. 그래서 키워드는 언제 성립했느냐 이 키워드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약이 뭐일 수도 있고요. 대화자일 수도 있고 격지자일 수도 있고 승낙도 대화자일 수도 있고 격지자일 수도 있겠죠. 다 도달주의예요. 도달. 요것만 뭐예요? 그래서 청약, 승낙은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이외적으로 딱 하나가 뭐다? 승격발, 승낙, 격지자, 발신주의. 여기 포인트를 두고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보시면은 10번에 2번 청약자가 청약할 때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 정해진다. 동시에 할 필요 없습니다. 청약과 함께 정할 수도 있고 나중에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시란 말은 환매, 매매, 동시, 환매에서만 쓰세요. 다음 페이지 11번에 2번 격지자 계약 승낙 통지가 상대방한테 도달 아니고 뭐예요? 발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2번 4번 지문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구체적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도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죠. 계약의 목적 확정은 당시 확정돼도 좋고요. 장차 확정돼도 좋다. 논리 모순입니다. 4번 지문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별표. 자, 13번은 이런 문제입니다. 특수 연착인 경우. 무슨 연착이요? 특수 연착은 일종의 우편사고가 있어서 못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특수 연착된 경우는 연착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 늦게 조탁지단한 연착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의무가 발생했는데 연착 통지 의무를 했다면 어떻게 되고? 했다면 어떻게 된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연착 통지 의무를 하지 않게 되면 계약은 뭐한다? 성립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다? 특수 연착에서 계약이 성립할 때는 어차피 승격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 무슨 말이요? 승격발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볼까요? 갑은 을수의 토지를 사고 싶어 을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2003년 4월 5일 발송하면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했습니다. 언제까지 달라? 4월 20일. 4월 7일 편지를 받은 을은 갑이 제시하는 가게 토지를 팔겠다는 편지를 며칠? 4월 12일 발송했다. 근데 우체국 잘못으로 4월 20일 도착했다는 얘기죠. 연착 통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쪽에서 언제 발송했어요? 네, 4월 12일 날 지금 던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며칠 도착했어요? 그러면 우편 사고죠. 언제까지 가야 되는데? 넘어갔잖아요. 근데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으니까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은 언제? 4월 10일 승낙 격지자 발신주입니다. 정답 몇 번? 3번. 결국 승격발로 돌아온 거예요. 특수 연착 통지 의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럼 기간 내 도달한 것을 보기 때문에 승격발. 그래서 13번 문제 특수 연착과 승격발 합치된 문제니까 충분히 이해해 둘 것. 자, 다음 페이지 가지고 15번 갈게요. 14번은 읽어보시고요. 다음 15번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기억, 갑은 자신이 산 그림을 갖고 싶어하던 누가에게 을에게 매도 의사를 청약하였는데 병이 승낙했습니다.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죠. 왜 성립할 수 없을까? 뭐 당연히 성립하지 않죠.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일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니은 갑의 을에 대한 노트북 매수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매도 청약 내용이 일치하고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했다. 제목이 뭘까요? 교차 청약. 무슨 청약? 따라서 계약이 뭐한다? 네, 성립합니다. 기억은 성립하지 않고요. 디귿.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을이 승낙 후 뭐했다? 사망했지만 그 의사표시가 갑에게 뭐가 됐다? 도달됐다. 자, 의사표시 발신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뭐한다? 성립합니다. 발신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다음 리을. 갑이 을에게 10만원 시계를 매수하는 청약했는데 그 청약을 수령한 을이 만원 깎아주면 사겠다. 계약 성립하지 않죠. 뭐가 일치하지 않아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런 박스 문제는 이런 건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맞출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17번 문제. 17번은 교차 청약입니다. 무슨 청약이요?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컴퓨터를 을에게 50만원 팔기로 작정 5월 1일 이러한 뜻을 담은 편지를 발송. 이 편지는 5월 8일 을에게 도착. 자, 일단 5월 8일 도착 표시하시고요. 한편 평소부터 갑의 컴퓨터를 소유하고 싶었던 을은 갑의 편지의 발송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역시 얼마? 50만원 컴퓨터 팔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5월 6일 갑에게 발송해서 5월 13일 도달했죠. 5월 13일 도달. 그러면 먼저 도달은 5월 8일이고 나중 도달은 언제예요? 5월 13일이죠. 따라서 교차 청약은 나중 도달. 4번 계약 성립은 며칠? 5월 13일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다음 18번 문제 별표 하시고요. 자, 18번에 3번을 보시면 10만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서 B가 얼마? 8만원 사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A가 뭐 하지 않자? 응하지 않자. 다시 10만원 사겠다 했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될까요? 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8만원 사겠다고 했죠. 그러면 청약을 거절하고 새 청약했죠.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야? 계약 성립하지 않은 거죠. 다시 B가 처음으로 10만원 사겠다고 했죠. 이건 청약이지 승낙이 아니에요.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8번에서는 2번 조심하세요. 청약에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조건 붙어있는 경우 상대방의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약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은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내온 쪽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때 매매계약이 뭐한 것? 이게 의사실현 계약 성립이에요. 의사실현 계약 성립 제목이 그렇습니다. 18번 정답은 3번이지만 2번과 4번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331페이지 계약 성립 20번 문제. 자, 1번 보세요. 무의식적 불합의 경우에도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 불합의는 뭐예요? 불성립이죠. 그러면 총칙으로 돌아가셔야 돼. 계약법 총칙은 이렇습니다. 총칙 있죠. 1편 총칙은 계약이 불성립. 반대말은 뭐고? 성립. 네, 성립한 후에 효력의 세계 가죠. 예? 효력. 효력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렇게 원으로 그려드리죠. 응? 그래서 몇 번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그러면 착오의 문제는 어디 있어요? 착오는 3번 취소할 수 있다. 취소캔에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뭐뭐가 들어가요? 피가 들어가고 착오가 들어가고 사기 강박 들어가죠. 그러면 무의식적 불합이라는 것은 이 불성립을 다른 말로 불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성립은 뭐다? 합의. 그러면 이 불합의가 의식적 불합이든 또는 뭐다? 무의식적 불합이든. 네. 그러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 불합이든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럼 착오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착오가 되려면 이게 성립이 돼서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립조차도 않은 여기서는 착오의 문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1번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21번 보세요. 21번에 5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겠죠. 자, 1번 연착된 승낙은 그죠? 청약과 거절과 동시에 새로 모여 청약한 것으로 본다? 아니에요. 연착된 승낙은 그냥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죠.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 되려면요. 변경을 가한 승낙일 때 들어가죠. 변경한 승낙 있잖아요. 1번 안 되고요. 두 번째,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상당 기간 내가 아니죠.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내. 상당한 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쓰는 얘기고요. 세 번째, 격지자 계약은 승낙 통지가 도달이 아니고 뭐다? 발송. 네 번째,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가 아니라 청약자가 안 때 성립한다. 반대.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지 안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21번 별표해 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 그 조문하고 연결시키세요. 아셨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